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요 심리검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리검사도 느낌상 어렵다고 느껴지지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똑똑하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포인트 잡으러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나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이 드디어 제일 어렵다는 직업심리학 종강입니다. 다음 시간 종강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시간 또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검사의 지능이죠. 지능은 어디서 나와요? 인지에서 나오죠. 인지는 뭐예요? 니지알, 내가리다 라고 해서 아주 대가리 평생 써먹습니다. 니지알. 이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주 듣기도 민망하지만 지금은 아주 익숙하고 친근할 겁니다. 대가리 인지가 지능이 인지에서 나오죠. 그래서 지능검사를 인지검사라고도 한다. 인지를 구별한다. 그래서 인지적 검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적 검사, 지능검사라고 찌찌뽕. 인지는 어디서 나온다? 지능은 어디서 나온다? 인지, 대가리 속에서 나온다. 대가리가 얼마큼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이 대가리 검사를 하는 게 IQ 검사예요. IQ 검사. 그러니까 원래는 1905년도 비네와 시몽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연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거 외우는 분들은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헛발질해요. 비네와 시몽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신지체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개발한 지능검사가 비네와 시몽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네와 시몽이 처음으로 지능검사를 만들었다. 이거 하나 외우십시오. 비네와 시몽이 처음으로 지능검사를 만들었는데 목적은 무엇이다? 정신지체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처음 개발했다. 라고 해서 요게 1파트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터먼 교수가 미국의 시스템에 맞게끔, 미국 사람의 시스템에 맞게끔, 뭔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또 이름을 붙여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스탠포드 비뇌 검사입니다. 비뇌 시몽 검사를 약간 응용해서 갑자기 시몽하니까 이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 시몽, 너는 아느뇨, 낙엽 밟는 소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시몽은 아닌 것 같아요. 비네와 시몽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능검사를 만들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터먼 교수가 이 비네 시몽 검사를 IQ, 지능지수로 IQ 70이냐, 90이냐, 100이냐 이런 지능지수로 처음으로 도입한 검사는 스탠포드 비네 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비네 시몽 검사가 최초로 지능 검사를 만들었고요. 비네 시몽 검사를 이용해서 미국에 있는 터먼 교수가 미국 사람들한테 잘 실정에 맞게끔 만든다고 만든 게 스탠포드 비네 검사인데 이게 최초로 지능지수 IQ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IQ 개념이란 말이 나오면 스탠포드 비네 검사고요. 최초의 지능 검사하면 비네 시몽 검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체크 포인트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지적인 능력, IQ니까 지적인 능력이죠. 인지 기능, 대가리 기능, 여러 가지 지적 기능뿐만 아니라 인지적 기능, 대가리 속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교육 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웩실러 지능 검사 제일 많이 나옵니다. 웩실러 지능 검사, 스탠퍼드 비네 지능 검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지능 지수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웩실러 지능 검사가 특히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이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유동성 지능, 결정성 지능, 유동적 지능, 결정적 지능 같은 표현입니다. 커텔 다 시험 볼 때마다 다 용어가 달리 나옵니다. 그래서 유동성, 유동적, 결정성, 결정적, 커텔 이렇게 외국계 번역 용어이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 시험도 다 틀립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사에서는 커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커텔이나 이 카텔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상담학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크라이티스라고 부를 때도 있고 크리치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것처럼 용어가 그때그때 변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중요해요. 이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은요.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뭐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또 직업상담원, 공무원 시험, 사회복지사 1급 뭐 다 나와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이 기본 이론만 내 것으로 습득하면요, 뭐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어가 내 것으로 돼요. 용어. 유전적으로 움직이는 지능, 즉 유전적 지능이에요. 유전적. 유동성 나오면 유전, 결정적 지능, 결성성 지능 하면요, 결정성 나오면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환경이 나와야 돼요. 환경에 의해서, 즉 환경에 의해서 학습되고 배우고 계속 써먹을수록, 쓸수록 IQ가 올라간다. 뇌가 발달된다. 이게 결정적 지능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시면서 강의들 들으시면서 오, 이해가 돼. 오, 문제가 풀려. 오, 알았어. 뭐 이런 막 기쁨이 올라오고 머리 회전이 막 쫙 들어가는 뭐 뇌에 막 피의 흐름까지도 막 느껴지지 않나요? 느껴질 겁니다. 내가 머리가 되게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결정적 지능이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안 움직이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성격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막 뇌에 흐름이 오르고 공부에 대한 막 재미가 생기고 문제를 풀리는 촉이 생기고 감 잡았어. 지금 막 겨울인데 막 감이 막 팍 떨어져. 단감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 드는 지능은 결정적 지능, 환경에 의해서 촉진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점점점 변하는 지능이다. 나이가 먹으면서 유동성 지능이 움직이나요? 결정적 지능이 움직이나요? 그렇죠. 나이가 먹을수록 유전적 요인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유전적으로 딱 타고날 때 결정된 겁니다. 이거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변하는 거고요. 그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 포인트만 잡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습니다. 유동성 지능, 유전적 요인, 즉 유전에 의해서 유전 나오면 무조건 유동성 지능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유전 나오면 유동성 지능. 그 다음에 선천적 타고났다. 경험이나 학습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경험이나 학습에 왜?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겠죠. 경험이나 학습에 의해서 발달되어진다. 경험적, 환경적, 문화적 영향에 누적되면서 쌓여지면서 발달되는 지능하면 결정성 지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카텔. 한 문제 또 먹고 들어갑니다. 쉽죠? 편차 지능 지수, 이것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편차 지능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차 IQ라고 합니다. 편차 지능 지수, 편차 IQ.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의 어떤 시점의 지능을 동일 연령대 집단에서 상대적 위치, 100명 모인 집단의 연령대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몇 등 정도 하나, 이 상대적 위치로 규정한 지능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옵니다. 그럼 답이 편차 지능 지수, 편차 IQ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 문제, 기존의 비례 지능 검사에 적용했던 비율 지수의 한계를, 그래서 이런 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15세 이상의 문제점, 15세 이후의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뭐 쭉 나오는데 뭐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가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비율 지능 지수, 이 공식이 시험 문제입니다. 비율 지능 공식은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정실 연령, 분자가 정신입니다. 정실 연령분의 신체 연령 곱하기 100, 이게 공식입니다. 정실 연령분의 신체 연령 곱하기 100. 신체 연령을 다른 말로 생활 연령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생활 연령. 그래서 정신 또는 정생, 정실 연령 나누기 신체 연령 곱하기 100, 전실 연령 나누기 생활 연령 곱하기 100.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비율 지능 지수다.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알아보는 건 편차 IQ. 비율 지능 지수의 공식은 정실 연령 나누기 신체 연령 곱하기 100. 즉 신체 연령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 신체 연령을 생활 연령이라고 한다 라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차 지능 지수는 일반적으로 표준 편차를 15, 16으로 사용한다. 웩슬러 지능 검사의 표준 편차는 15로 하는 족도를 사용한 반면 개정판 스탠포드 지능 검사는 16이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표준 편차, 정규 분포에서 떨어진 거리, 이 표준 편차라고 하죠. 표준 편차는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는 15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비례 검사에서는 16을 쓴다. 이 두 가지. 스탠포드에서는 16, 웩슬러에서는 15 쓴다. 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의 표준 편차는 15이다 나오죠. 이렇게요. 15이다. 이제 15이다 응용 문제가 나오면 스탠포드 비례 검사의 표준 편차는 16이겠죠. 이 두 가지를 변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웩슬러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판이라가 코리아 K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웩슬러 지능 검사, 영어로 줄여서 WAIS, 웩슬러 한국판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 이렇게 간편하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판 웩슬러 지능 검사. 특징 시험이 잘 나옵니다.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구분되어 있다. 다시 갑니다. 한국판 웩슬러 지능 검사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각 하위 검사, 언어성 검사는 6개, 동작성 검사는 5개에서 총 11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졌다. 11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진 건 무엇이다? 웩슬러 지능 검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갈게요.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이루어졌는데요. 언어성 검사는 6개, 동작성 검사는 5개에서 총 11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웩슬러 지능 검사의 IQ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가 15다. 평균 100, 표준 편차 15인 건 무엇이다? 웩슬러 지능 검사다라고 하고요. 언어성 IQ와 동작성 IQ, 전체 IQ를 내도 있고 소검사의 표준화 점수 제시하며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는 3이다. 여기서는 이제 소검사예요. 이건 전체 검사고요. 소검사의 표준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는 3이다. 요거 또 외워두셔야 됩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의 소검사의 평균은 10이고 전체 검사의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는 15고 소검사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다. 10, 3, 100, 15. 그래서 메인은 115, 소검사는 13. 그래서 요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에 11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언어성 검사가 있고요. 동작성 검사가 있다. 11개, 6개, 5개. 그래서 기숫어산이공 이게 6개 언어성 검사고요. 빠차토모바 이게 동작성 검사입니다. 이건 2차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그냥 앞대가리만 먼저 외우십시오. 기숫어산이공 빠차토모바 이렇게 여러분 오늘 중얼중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요. 노래 가사처럼 외워집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가 있는데 언어성 검사는 6개, 동작성 검사는 5개, 총 11개의 소검사가 있다. 11개의 소검사는 언어성 검사는 기숫어산이공, 동작성 검사는 빠차토모바, 기숫어산이공하니 빠차토모바라.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외우세요. 그래서 기숫어산이공하니 빠차토모바라. 오이 재밌는데 기숫어산이공하니 빠차토모바라. 무엇이 웩슬러 지능 검사의 11개 소검사가 언어성 검사 기숫어산이공, 동작성 검사 빠차토모바. 이러면 몇 번 중얼중얼 하다 보면 지절로 외워집니다. 다만 조심할 건 비울 때 이럴 때는 하면 안 됩니다. 비울 때 길거리 가면서 기숫어산이공 빠차토모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봅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길거리 다닐 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해받습니다. 기숫 어산이공 빠차토바. 여기서 공통성 문제가 있죠. 특히 공통성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휘, 산수, 위의 공통성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성 검사라고 느껴지는데 공통성 문제는 왠지 헷갈려요. 근데 공통성 문제는 동작성 검사가 아니라 언어성 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중 동작성 검사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공통성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 공통성 문제는 언어성 검사다. 특히 이걸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한 번 더 갑니다. 공통성 문제는 언어성 검사다. 다음 중 동작성 검사가 아닌 것은 물어보면 공통성 문제는 언어성 검사다. 이 포인트 잡으시고 나머지들은 뭐 언어성 검사 이해가 될 겁니다. 빠진 거 찾기, 이것도 뭐 찾기, 맞추기, 짜기, 맞추기, 쓰기, 이건 동작성이죠. 그래서 이건 척 봐도 압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이거는 척 봐도 동작성이고 공통성 문제가 약간 아리까리하니까 공통성 문제는 동작성 검사가 아니라 언어성 검사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2차에서는 이거 쓰라고 나올 때 있거든요. 그래서 2차에는 기숫 어산이공 빠차통오바. 그래서 11개 외역실로 지능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 외우기 중에서요, 특히 청각적 단기 기억이 있어요. 청각적 단기 기억. 옛날에, 지금은 잘 사용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 114 전화번호 물어볼 때 주의 집중해야 돼요. 010-6827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주의 집중을 해야 되죠. 이렇게 단기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 이렇게 청각적 단기 기억, 이런 말이 나오면요, 숫자 외우기예요. 산수 문제가 아니라요. 산수 문제는 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 둘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청각적 단기 기억,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이 숫자 외우기다. 산수 문제가 아니다. 뭐 이 정도만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체크 포인트 직업 적성 검사네요. 직업 적성 검사, 이게 딱 들어야 돼요. 적성이 뭐예요? 능력이다. 적성은 능력이다. 할 수 있나 없나 이걸 알아보는 것, 능력이다. 그래서 능력 검사, 적성 검사다. 그래서 적성 수준, 적성 능력, 뭐 이런 말들 다 어려워요. 그래서 다 알 거 없고요. 적성 검사는 능력 검사다. 할 수 있나 없냐라고 보고요. GATB 적성 검사 좀 어렵습니다. 영어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제너럴, 제너럴 일반이다. 그래서 G 나오면요, GATB, 제너럴, 일반 적성 검사다. 일반 적성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성 검사 나오면 GATB뿐이 나올 게 없어요. 적성 검사 나오면 무조건 GATB다. 제너럴, 일반 적성 검사다라고 보시고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흥미 검사가 아닌 것은, 그러면 GATB, GATB는 흥미 검사가 아니라 제너럴, 일반 적성 검사다. GATB 일반 적성 검사 포인트 잡으시고요. 15개의 하위 검사를 통해서 9개의 적성을 측정한다. 다시 갑니다. 15개의 하위 검사를 통해서 9개의 적성을 측정한다. 이게 GATB 적성 검사다라고 보고요. 15개 중에서는요, 11개는 지필. 이 표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 표를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미쳐버려요.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언제 다 외워요, 이거 하루 종일 외워도 못 외울 수 있거든요. 그냥 큰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 4개의 수행 검사와 11개의 지필 검사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총 15개다. 이게 GATB 적성 검사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뭐 4개는 환치 검사, 회진 검사, 조립 검사, 이렇게 세세하게 안 나옵니다.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이 표 다 외우지 말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외우세요라고 하는 게 강의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책 보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소파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겁니다. 명칭 비교 검사입니다. 하위명 검사, 즉 검출되는 적성, 사무지각이 검출되는 하위 검사명은 무엇입니까? 명칭 비교 검사다. 명칭 비교 검사에서 검출되는 적성은 무엇이다? 사무지각이다. 명사, 명칭 나오면 사무, 사무 나오면 명칭, 명사, 사명. 이것만 알면 또 한 문제
먹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이 중에서 특이한 건 뭐냐면요. 지능이 검출되고 공간 적성,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1+1 하나 이상의 적성이 검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응용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얘가 나왔습니다. 언어 능력과 지능 검사가 검출되는 건 무엇입니까? 답이 어휘 검사다라고 나오고요. 응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적성이 검출되는 건 어휘 검사, 산수 추리 검사, 입체 공간 검사다. 그래서 잔머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산입, 그렇죠. 어산입. 그래서 어휘, 산수, 입체는 하나 이상의 적성이 검출되더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적성이 검출되는 하이명은 무엇입니까? 어산입 중에 하나겠죠. 어산입 하나 외우시고요. 명사, 사명에 하나 외우시고 11개의 하이명으로 15개의 하이명으로 되어 있고 11개의 지필과 4개의 수행 검사로 이루어진 건 GATB 적성 검사다. 이 정도만 알면 GATB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GATB 끝! 어려운 거 지금 몇 시간짜리 다 간결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다 했죠. 그래서 검출되는 적성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능 언어 읽어볼 필요도 없다. 교수님이 얘만 나오면 되겠다. 사무지가 가면 명칭 비교 다 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읽어보시면 당연하겠죠. 이건요. 문자, 사무지각은 사무용품, 사무지각, 사무용품, 문자, 인쇄물, 전표, 사무용품이죠. 문자, 인쇄물, 전표 나오면 사무지각이다. 사무지각, 명칭 비교,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흥미검사 갑니다. 흥미검사에서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홀랜드의 흥미검사, 홀랜드의 흥미검사를 기본으로 만든 게 직업 선호도 검사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워크넷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셋 검사죠. 홀랜드의 흥미유형 리아삭 검사 저는 개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취형이 나오고요. 사회형이 나오고 예술형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흥미가 몰려 있어요. 이쪽은 거의 빵점이에요. 현실형, 기계 조립을 조작하고 탐구, 연구 탐구하고 관습 꼼꼼하고 이런 거는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이런 걸 알아보는 걸 직업 선호도 검사라고 합니다. 저는 직업이 맞죠. 저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 합격이다. 진취형. 여러분과 이렇게 비록 카메라 렌즈 속에서지만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요. 예술형.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군에 생활하는 사람이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 게 직업 선호도 검사입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복잡한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거죠.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 시험 문제가 중요합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요. L형과 S형이 있다. 그래서 L형은 long, 길다. S형은 뭐예요? short, 짧다요. 그래서 S형은 흥미검사만 봅니다. 흥미검사. L형은요. 성격검사, 생활사검사, 흥미검사 이 3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이 3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직업 선호도 검사에 S형과 L형의 공통적인 검사는 무엇입니까? 답이 흥미검사입니다. 둘 다 공통적이죠. 다음 중 L형의 검사가 아닌 것은 1번 성격, 2번 생활사, 3번 흥미, 4번 인지하면 답이 인지가 답이겠죠. 그래서 성격, 생활사, 흥미. 이거는 웃자고 하는 겁니다. 성생활, 흥미.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죠? 성생활, 흥미는 L형이고 공통적인 건 흥미검사다. 직업선호도 검사 끝!
완벽히 다 했습니다. 나머지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은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볼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입니다. 이것도 1차, 2차 잘 나옵니다. 직업 흥미 검사인데 보통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검사가 나오거든요. 검사지를 받아본 분들은 이해가 빠르겠지만 요즘 학교에서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검사지가 이렇게 길어요. 길어서 맨 위에다가 영어로 GOT, 그 다음에 BIS, PSS 이렇게 3번 접어서 나옵니다. 검사 결과표가요. GOT는 뭐냐면요. 홀랜드의 육각형 리아색의 직업명을 안내한 게 GOT예요. 그래서 1번 직업 분류, 일반적으로 홀랜드에서 분류한 리아색 6가지의 직업군을 분류한 거고요. 기본 흥미척도 BIS예요. 베이직에서 BIS. 기본 흥미척도는요. 세부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사회형이 가장 높다. 그러면 사회형의 특징, 그 다음에 뭐 예술형의 특징, 진취형의 특징 이런 세부적 사항을 늘어놓은 게 BIS다. 그 다음에 개인 특성 척도예요. PSS다. 그래서 퍼스널 개인 측정 척도. 그래서 개인의 어떤 스타일, 개인이 어떤 스타일인가. 그래서 뭐 4가지 척도,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알아보는 건 개인 특성을 알아보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는 2문제 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하위 척도가 아닌 것은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정도가 아닌 거겠죠. 이건 영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GOT,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BIS, 개인 특성 척도 PSS다. 그래서 이건 2차에도 나오니까요. 묶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개인 특성 척도의 4가지 척도가 아닌 것은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떡볶이 유형. 떡볶이 유형은 아니겠죠. 그래서 업무 유형에 따라서, 학습 유형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모험심 유형에 따라서 4가지 척도로 구분한다. 무엇이 개인 특성 척도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볼 필요 없고요. 한 번 더 갑니다. 스트롱 직업 흥미 척도는 3가지의 분류 체계로 이루어졌다. 일반 직업 분류, 기본 흥미 척도, 개인 특성 척도로 이루어졌는데 일반 직업 분류는 홀랜드의 육각형에 대한 직업군을 설명해 놓고 기본 흥미 척도는 개인의 흥미 척도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알려놓고 개인 특성 척도는 개인의 특성, 선호하는 특성들을 설명해 놓은 건데 이 4가지 영역은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 이 4가지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흥미 검사 끝났고요. 직업 성숙도 검사입니다. 직업 성숙도 검사. 검사가 많네요. 검사가 많지만 반복적으로 강의 들으시면 익숙합니다. 진로 발달 검사입니다. CDI. 그래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진로 발달이다. 발달하면 슈퍼의 발달 이론에서 이루어졌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것 같고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성숙도 검사입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 CMI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용어가 좀 어렵고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고급진 용어를 포기하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자극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해하기 편하고 암기하기 편하라고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지금 제가 할 거거든요. 욕하는 거 아니요? 쌍스러운 소리 하는 거 아니요? 이건 여러분들 암기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냥 귀엽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자극적인 것들이 뇌의 기억에 저장이 잘 된다니까요. CMI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발 아이 이렇게 해서 좀 천천히 할게요. 시발 아이 이게 욕도 필요해요. 너무 욕을 안 하면요.
이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 발달 단계에서 욕은 기본이래요. 발달 단계 언어가. 그래서 막 청소년들 보면 게임 할 때 보면 제가 원고 작업할 때 PC방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아유 민망해서 못 들어요. 그냥 뭐 기본 뭐 존나 졸라는 기본 베이스예요. 아 졸라 재밌다. 졸라 뭐 그러면 그냥 쟤들 언어는 원래 저렇구나. 발달 단계 지나면 안 그렇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결합니다. 이해하면 자유가 찾아온다. 그 발달 단계의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욕을 안 하고 그냥 범생이들은 나중에 또 나이 먹고 사고 칠 수 있습니다. 욕은 나이가 먹으면 발달 단계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클 때 성숙하려면 욕도 필요하다. 욕을 해야 성숙한다. 진로 성숙도 검사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거 1차, 2차 공이 아주 패지게도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CMI 나왔다. 그럼 진로 성숙도 검사 욕해야 성숙한다. 한 문제 또 먹고 들어갑니다. 다시 갑니다. 진로 성숙도 검사가 뭐예요? CMI다라고 보고요. CMI 검사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용어를 제가 정리를 다시 여기 해드릴게요. 진로 성숙도 검사는요 2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 2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태도 척도와 능력. 욕을 너무 많이 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너 욕 너무 많이 한다. 너 안 되겠다. 너 태능 선수촌 가서 너 훈련 좀 받아야겠어. 그래서 태능 욕을 너무 많이 하면 태능 훈련 선수촌 가서 훈련 받아라. 태능. 그래서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분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갑니다. CMI 진로 성숙도 검사는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구분된다. 태능 했는데 태도를 고치려고 태능 선수 갔더니 자꾸 결참을 해요. 참석을 안 하고 결참을 했더니 독성타를 맞는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결참 독성타. 태능 선수촌 가서 태도 척도 갔더니 이게 태도가 참석을 안 해. 결참하니까 독성타를 맞는다. 결참 독성타.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결참 독성타. 2차에도 잘 나와요. 결참 독성타. 결참 독성타는요. 태도 척도고요. 능력 척도는 5가지. 자직목 계문이다. 자직목 계문, 자기 평가, 직업 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은 이거는 능력 척도고요. 결참 독성타는 태도 척도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2차에서는 태도 척도 5가지를 쓰시오. 능력 척도 5가지를 쓰시오. 태도 척도는 결참 독성타. 능력 척도는 자직목 계물. 그래서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차는 간단합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능력 척도는 4개의 영역을 측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4개의 영역을 측정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4개가 아니라 뭐예요? 5개다. 진짜 시험 문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 척도는 자기 평가, 직업 정보, 목표 선정, 문제 해결 4가지의 영역을 측정한다. 그러면 삑사리 삑 4개가 아니라 5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문제 먹고 들어가고요. 2번째, 얘 2가지를 비교하는 거. 다음 중 태도 척도가 아닌 것은 얘 하나 집어넣겠죠. 다음 중 능력 척도가 아닌 것은 얘 하나 집어넣겠죠. 그렇게 해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여기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선호하는 진로의 방향에 확신. 나는 진로를 자주 바꾸고 있네요. 이건 뭐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바꾸겠죠. 이건 무엇에 해당한다? 결정성에 해당한다. 라고 보고요.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본인이 못해요. 얘와 관련된 건 무엇이다? 독립성입니다. 또 나는 하고 싶긴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진로 선택시 욕구와 질에 타협하는 거예요. 하고 싶기는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느라 시간. 이게 타협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타협성이다.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이 얘가 어디에 해당하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성향,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생각해
생각해 본 바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너 커서 모델래. 아무 생각 없어요. 이건 뭐야? 성향. 아무 생각 없는 성향. 이 성향을 다른 말로 지향성이라고 한다. 지향성. 아무 생각 없는 지향성. 아무 생각 없는 성향. 그래서 아주 이것도 골대 있는 성향이죠.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생각해 본 바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향으로 나올 때가 있고 지향성으로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요 예와 이 제목을 포인트 잡는 거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능력 척도는 4개의 영역이 아니라 5개의 영역이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고요. 태도 척도는 결참, 독성타,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성향, 타협성이고 능력 척도는 자직목, 계문 5개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자기평가, 직업정보, 목표 선정, 계획, 문제 해결. 그래서 CMI 뭐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납니다. 성격 검사합니다. 성격 검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빅5 검사입니다. 빅5. 빅5니까 5개 검사겠죠. 그래서 외호성 정경 이것도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외호성 정경 포인트 잡으시고요. 외호성 정경 계속 이렇게 외우시면 처음에는 낯설지만 학습, 익힐습 그래서 계속 익히면 내 것이 됩니다. 배운 건 습이 안 되면 금방 날아가요. 완전히 학됐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익힐습, 내 것으로 익혀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서 외호성 정경,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호성 정경 아닌 게 답이겠죠. 이렇게 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성격 검사 요인이 빅5 요인이 아닌 것은 외호성 정경 아닌 게 시험 문제겠죠. 나오고요. 뭐 타인에 대한 상호작용을 원하는 거 뭐 관심도 뭐 쭉 나오는데 이건 뭐 상식이겠고요. 호감성이 시험 잘 나옵니다. 호감성 다른 말로 친화성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친밀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얼마큼 타인과 잘 조화를 맞추냐. 예를 들면 비가 와요. 직원들이 있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우리 점심 짜장면 먹으러 가요. 어머 좋아요. 나는 짬뽕 먹고 싶어요. 나는 볶음밥. 그럼 저는 중국집 요리 싫거든요. 다른 데 가요. 이러면 좀 재수 없어요. 이거는 타인과 조화를 못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직장에서. 왜? 호감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밉상이죠. 그래서 호감성, 친화성, 친밀성은 내가 좀 싫더라도 타인과 조화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성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타인과의 조화 나오면 답이 호감성, 답이 친밀성, 답이 친화성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호감성, 친화성, 친밀성 랜덤으로 나옵니다. 사회적 규칙을 잘 지킨다. 사회적 규칙 잘 지키는 거, 출근, 출퇴근 시간 딱 정확히 지키는 거, 약속 지키는 거 이건 사회적 규칙 규범이죠. 그래서 사회적 규칙 나오면 답이 성실성이다라고 보고요. 자기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관심, 호기심, 관심이 많아요. 호기심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중국 가고 싶고 필리핀도 가고 싶고 하와이도 가고 싶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다. 그래서 호기심 나오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사회적 규칙 나오면 성실성, 타인과의 조화 나오면 호감성,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빅5가 아닌 것은 외호성 정경 아닌 게 답이다 해서 4문제, 기출문제 4문제 풀어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죠? 빅5 끝났습니다. MBTI 갑니다. MBTI 성격 검사는 우리 상담학에서 이미 다뤘죠? 그래서 좀 익숙할 겁니다. MBTI 성격 검사.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지간이 만든 성격 검사다. 마이어스 브릭스죠. 오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격 검사다라고 하고요. 융의 분석 심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융의 분석 심리학. 시험에는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이 아니라 융의 분석 심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MBTI라고 보시고요. 4가지 지표가 있다. 4가지 지표 다음 중 4가지 지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외내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감직,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사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판인, 이 네 가지의 유형으로 이루어졌다. 이 네 가지 아닌 것이 답이겠죠. 저는 참고로 ENFP입니다. ENFP. 연예인으로 보면 이효리 씨하고 똑같더라고요. 외향형이고요. 또 감각형이고요. 직관형입니다. 또 감정형이고요. 또 인식형입니다. 인식. 그때그때 인식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무계획적인 성격입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무계획적인 성격이고요. 좋게 표현하면 융통성이 많은 성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융통성. 조그만 건 잘 안 봐요. 계획대로 잘 안 가요. 왜? 큰 틀, 목적지만 봐요. 목적지. 여기는 방향만 보고요. 목적지는 뭐예요? 여행 갈 때 목적지 가서 재밌게 놀면 그게 목적이에요. 과정을 어떻게 순서대로 가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적지는 뭐예요? 합격만 하면 돼요. 60점만 넘으면 돼요.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 80점 맞을 필요도 없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합격증만 받으면 그게 목적지예요. 어떻게 공부하냐? 그냥 누워서 공부하고 그냥 맥주 먹고 공부하든 치킨 먹고 공부하든 누워서 공부하든 엎어져 공부하든 그냥 합격만 하면 공부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 목적지는 합격이에요. 도서관에서 10시간씩 공부해서 글자 다 외웠는데 부러졌겠다. 공부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맥주 먹으면 치맥 먹으면서 누워서 강의 3번 들었는데 합격했다.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알아두시고요. 이런 세세한 내용들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큰 틀은요. 무엇을 인식하느냐. 즉 정보에 대한 인식과 수집 방법.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수집 어떻게 수집하느냐. 감각적으로 수집하느냐. 직관적으로 수집하느냐. 저는 직관형이죠. 그래서 정보의 수집 방법에 따라서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온다. 밑에 건 별로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판단 기능,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단 기준, 어떻게 결정하는가, 판단 기능, 판단과 결정, 판단과 결정은 사감이 한다. 사감, 판단 기능, 결정 기능, 판단 기능, 결정 기능에 해당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고 답이 나오면 사고형과 감정형입니다. 즉 사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냐 또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냐 이런 유형이다. 그래서 판단 결정 나오면 사고형 감정형이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생활 양식. 어떤 식으로 생활하느냐. 생활 패턴, 생활 양식에 따라서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하나하나 판단하면서 생활하냐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느낌대로 인식하면서 생활하냐. 그래서 생활 양식, 이행 양식에 따라서 판인 이렇게 결정한다 해서 큰 틀만 잡으시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세세하게 나오죠? 세세하게 나올 거 다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여기도 다 했습니다. MMPI 갑니다. MMPI는 방대한 양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큰 틀만 나옵니다. MMPI는 보통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의 환자들을 위해서 만든 검사입니다. MMPI가. 그래서 환자들에 대한 임상 진단을 통해서 만들었다. 일반 정신의학과와 일반 의료 분야에서 환자들, 정신병 환자들, 그래서 이 타당도 척도와 임상 척도로 나옵니다. 이 임상 척도가 병명이에요, 병명. 청소년 상담사에서는 병명이 많이 나옵니다. 임상 심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병명은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뭐 이렇게 또 제가 키워드 만들었거든요.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성, 강박증, 정신분열증, 조현병이죠. 경조증, 또 사회적 내향성.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이 10가지의 임상 척도와 검사를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타당도 척도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 병명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명에 대한 이 진단을 알아보는 걸 MBTI라고 한다라고 보시고요. 시험에 나올 때는요, 임상진단, 또 정신과적 진단과 분류, 또 실험, 또 경험적 데이터, 뭐 이런 용어가 나오면 MMPI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임상 진단을 통한 정보, 정신과적 진단, 임상적 실험 이런 말이 나오면 답이 MM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MPI 구성 나왔죠? 10개의 임상척도, 10개의 임상척도. 건우와 희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사났네, 그래서 경사났네 내향성을 사회적 내향성이라고 합니다. 4개의 타당도 척도 검사할 때요, 4개의 타당도 척도, 즉 검사지가 쭉 있는데 어떤 문항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하고 뭐 이렇게 성실하게 체크를 안 해요. 어떨 때는 뭐 답을 뭐 몇 개씩 적었다고 또 응답도 안 하고 이렇게 이걸 무응답 척도, 다른 말로 알 수 없다 척도입니다. 알 수 없다 척도, 무응답 척도로 알아보고요. 또 하나는요, L 척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어설프게 거짓말해요.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그 문항을 잡아내는 걸 L 척도라고 한다. F 척도는요, 허구 척도라고 그래요. 허구 척도. 즉 정상인과 다르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상인과 다르게 대답하는 걸 잡아내는 척도를 F 척도라고 한다. 예를 들면 example. 나는 밥 먹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매우 싫어한다. 그 밥 먹는 걸 매우 싫어하면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들을 L 척도다. F 척도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이런 행동을 알아내는 건 F 척도다. K 척도는 교정 척도라고도 합니다. 교정 척도. 뻔한 거짓말하는 거예요. 뻔한 거짓말. 거짓말인데도 뻔한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도소에서도 제가 여러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잉크 반정 검사, 이 검사제 할 때 얘도 같이 합니다. 잉크 반정 검사 할 때도 이런 이제 이 점수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MMPI도 마찬가지거든요. 검사지를 물어보면 예를 들면 폭력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싸움을 좋아한다. 폭력적인 것들은 매우 좋아한다라고 썼겠죠. 근데 답안지를 보면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거 뻔한 거짓말이죠. 이런 걸 잡으려는 것을 K척도로 간다. 그래서 뻔한 거짓말, K척도. 세련되지 못한 거짓말, 어설픈 거짓말은 L척도. 이상한 대답은 F척도. 무응답 척도. 검사의 태도를 보는 거. 그래서 답을 안 하고 답을 몇 개씩 하고 전부 다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건 무응답 척도, 알 수 없다 척도.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갑니다. MMPI 척도 4가지는 무응답 척도 또는 알 수 없다 척도, 이렇게 물음표 척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게 알 수 없다 척도예요. 알 수 없다 척도, 무응답 척도. 이거는 검사의 태도를 보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거, 어설프게 거짓말하는 건 L 척도.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 정상인과 반대로 이상한 대답을 하는 거 F 척도. 뻔한 거짓말, 아주 교정을 해야 된다. K 척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여러 우리 심리검사 파트를 공부했는데요. 좀 복잡할 수 있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그래도 제가 포인트별로 추격을 했습니다. 헷갈리신 분들은요, 동영상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3번쯤 보시면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 것으로 체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총강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